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20년 이상 애용했고 류이치 사카모토 덕분에 글로벌 인기를 얻게 된 류이치 사카모토의 스피커와 그의 음악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칼럼 명사들이 사랑한 오디오를 영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기사 원문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사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았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인생은 크게 그룹 YMO 활동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죠. 이전의 이야기부터 소개해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1952년 도쿄 나카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사 편집자, 어머니는 모자 디자이너였어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항공사 대표까지 지낸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죠.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나 정작 그의 집에는 피아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갈증을 채워준 건 음악을 좋아해 피아노는 물론 오디오와 레코드를 잔뜩 가지고 있었던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오디오로 음악을 마음껏 들으며 소년 류이치 사카모토는 음악의 꿈을 키웁니다. 제가 고객이나 지인들을 만날 때 자녀가 어릴 때 비싸든 그렇지 않든 오디오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일상생활에 음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거죠. 류이치 사카모토는 중학생 때 작곡 공부로 이어왔고 고등학교는 신주쿠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때가 일본의 재즈 최절정기죠. 이 시기에 재즈를 탐닉한 무라카미 하루키와 비트 타케시가 재즈 카페에서 일했을 정도니까요. 류이치 사카모토도 이 시기 재즈에 푹 빠집니다. 당시 신주쿠 주변에 재즈 카페만 30여 곳이 있었는데 입학 한 달 만에 모두 답사를 마칩니다. 그의 단골 재즈 카페는 피트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주쿠에 남아있는 라이브 공연 중심의 피트인이 아니라 레코드를 틀어주는 별도의 피트인이었다고 해요. 입장료 50엔을 내고 그의 집에는 없는 재즈 앨범을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1968년 시위가 들끓었던 전공투 시절 류이치 사카모토는 고등학교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를 주도할 만큼 반항기를 내뿜은 반면 타고난 천재성으로 단번에 도쿄 예술대학 작곡과에 입학합니다. 그렇지만 부잣집 자제들이 대부분이었던 음대생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과 비슷한 자유분방한 미대생들과 주로 어울렸다고 합니다. 3학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아이를 갖게 되어 결혼하죠. 이것이 첫 번째 결혼입니다. 아이를 부양해야 하니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막노동 등은 자신의 천성과는 맞지 않았죠. 결국 그가 돈을 벌게 된 것은 피아노 세션, 스튜디오 뮤지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전설의 밴드 하피엔드의 눈에 띄는데요. 먼저 오타키 H의 레코딩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가 소유한 나이아가라 레이블에 속해있던 야마시타 타츠로와도 가까워집니다. 이때가 야마시타 타츠로가 빅히트곡 라이드 온 타임으로 뜨기 직전인데요. 류이치 사카모토는 야마시타 타츠로의 앨범과 라이브 세션에 참여합니다. 야마시타 타츠로의 친구들로 같이 슈가 베이브의 멤버였던 오누키 타에코 솔로 앨범에도 참여하죠. 이 앨범 진짜 명반이죠.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타키 H를 통해 진짜 귀인을 만나죠. 오타키 H와 하피엔드를 이끈 호소노 하루오미입니다. 호소노 하루오미는 자신이 좋아한 크라프트베리크와 같은 일렉트로닉 밴드를 꾸리고 싶어 했어요. 때마침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재능이 반짝반짝 빛나는 뮤지션을 발견한 거죠. 저 녀석이랑 팀을 이루면 죽이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타카시 유키로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불러 밴드 YMO를 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호소노 하루오미는 이미 전설로 불리는 뮤지션이었기에 무명의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팀 결성을 제안한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류이치 사카모토는 본인의 천재성을 자각한 인물이어서일까요? 수락은 하지만 시큰둥해합니다. 1978년 11월 YMO의 첫 앨범이 나왔지만 그로부터 한 달 전인 10월에 자신의 첫 솔로 앨범 Thousand Knives를 발표할 정도로 YMO에는 무신경했어요. 이듬해 YMO는 우연히 튜브스의 LA 공연 오프닝에 서게 됐는데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무명의 일본 밴드가 무대에 올라왔는데 크라프트베르크와 비슷한 일렉트로닉의 빨간색 인민복도 크라프트베르크 비슷한데 그런데 멜로디는 이국적이고 중독적이에요. 갑자기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죠.
관객들의 반응에 YMO도 놀랐지만 YMO를 초청한 레코드 회사도 놀라 부랴부랴 해외 투어를 만듭니다. 그해 10월 런던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돌입해요. 이때 영상들이 남아있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혁신적인 YMO 사운드에 전세계는 열광합니다. YMO의 전세계가 열광했다는 소식에 일본은 더 열광해요. 레코드사가 영리하게도 YMO 콘서트 때마다 일본 기자를 초빙해 현지의 반응을 바로바로 일본으로 송고하게 만들어요. YMO 런던을 흔들어놨다. YMO 그리스 점령. 이렇게 계속 기사를 송고한 거죠. 당시 일본은 경제가 성장하며 음악신의 수준도 진일보합니다. 이때 일본의 아티스트들은 해외 팝에 버금가는 수준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배경에 탄생한 것이 바로 시티팝이죠. 이 이야기는 저희의 시티팝 영상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노리고 해외에 가서 레코딩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며 일본 아티스트 중 누가 과연 먼저 해외 진출에 성공할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YMO가 가장 먼저 터진 거죠. 당시 해외에서는 소니 TV, 마츠시다이 VCR, 토요타 자동차가 시장을 지배하며 일본 제품 이제 좋은 거 인정. 그러면 일본 문화는 대체 뭐야? 하며 궁금해하던 때였는데 때마침 YMO가 등장한 거죠. 또 롤랜드, 야마하 같은 일본의 신디사이저가 전세계 음악씬에 보급될 때라 YMO는 일본 신디사이저 기술이 만들어낸 음악이라는 인상도 좋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YMO는 히트하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요지 야마모토와 꼼데 가르송의 레이 가하쿠보가 이때는 서로 연인 사이였죠. 1981년 파리 콜렉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해외 투어를 마무리하고 들어오니 YMO는 국민 스타가 되어 있었어요. YMO 현상이라 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얻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YMO가 생각지 못한 인기를 얻은데 류이치 사카모토는 오히려 반감을 가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인기가 일상에 방해돼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르가라 자신의 음악 세계에 오롯이 몰입합니다. 하지만 YMO의 팬덤은 천재적인 음악성, 잘생긴 외모에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집중됐던 거죠. 심지어 그에게 연기 제의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기 제안 상대가 거장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었어요. 자존심이 있으니 영화 음악을 맞는 조건으로 연기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영화 음악을 시작하게 되죠. 이 영화가 바로 전장의 크리스마스, 영재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입니다. 잘 아시듯 영화는 호평받았고 영화 음악도 크게 히트합니다.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 출품되자 루이치 사카모토도 동행하는데 이때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때의 만남을 계기로 1987년 영화 마지막 황제에도 출연하게 되죠. 여기서 맡은 역할이 아마카스 마사히코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잠깐 아마카스 마사히코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당시 2인자로 만주영화협회를 주재해 히틀러의 괴베스처럼 일제선전 영화를 만들어 교화시키려 했어요. 이때 발탁한 여배우가 이양난이죠. 이양난은 중국어로 리샹난이라고 읽습니다. 원래 야마구치 요시코라는 일본인인데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어에 능통했고 외모도 출중한 데다 노래 실력까지 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등려군의 히트곡 야레항과 하일군 제레가 사실 이양난의 곡입니다. 10대 때 이양난을 본 아마카스가 그녀의 재능을 높이사 일본인을 감추고 중국인 배우 이양난으로 육성한 거죠. 일종의 스파이처럼 키운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이양난은 일본의 스파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양난이 중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고 풀려나 일본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 연예계 활동을 하는데 이때 건축가 오사무 노구치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머물 때에는 제가 일본 미식 영상편에서 말씀드렸던 로산진 집에서 묵어요. 오사무 노구치와 로산진이 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혼 후 홍콩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 해외 전쟁을 취재하는 특파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1980년대에는 출마해 일본 국회의원을 3차례 당선되며 환경청 정무차관까지 맡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력이죠.
1987년 자서전 2개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목받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국내에도 출간됐습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면서 1989년 사유나라 이양난이라는 그녀의 인생을 다룬 드라마가 제작됩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곡 이카나이데를 타마키 코지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홍콩의 배우 장하구가 이양난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해요. 이양난이 1950~60년대 홍콩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홍콩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 노래가 홍콩에서 크게 히트합니다. 이렇게 히트하던 중에 주성지가 영화 007 북경특급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 장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타마키 코지의 노래가 마치 홍콩 국민 가요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타마키 코지는 이 노래를 콘서트에서는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타마키 코지가 2016년 홍콩 콘서트 때 홍콩 팬들을 위해 최초로 부릅니다. 다시 돌아와 류이치 사카모토는 마지막 황제 영화 출연 후 해외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영화 음악까지 맡아달라는 제작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완성해달라고 말이죠. 작곡 일주일, 녹음 일주일, 단 2주 만에 영화 음악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음악은 이듬해 아시아 최초의 영화 음악상, 골든글로브, 그래미상까지 그에게 안깁니다. 이를 계기로 류이치 사카모토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하죠. 뉴욕으로 건너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음악 감독까지 맡아요. 그리고 거의 매 명반으로 꼽히는 걸작들을 쏟아내죠. 그러던 그가 2014년 암투병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은 작업물을 더 남기고 싶다며 작업의 투혼을 발휘하죠. 이때 이야기가 영화 코다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웨이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 최근 재개봉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단돈 1,200원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2000년 이후부터 단 하나의 스피커만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이탄이죠. 먼저 가이타인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이타인은 1960년 구동독지역 가이타인에서 엔지니어 요아임 키슬러가 18세에 창업한 오디오 기업입니다. 1960년대 동독은 오디오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 오디오 산업이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이야기, 히틀러의 오디오 편에서 설명했죠.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오디오 기업은 서독으로 모두 이전해버렸습니다. 오디오 산업의 위기를 직감한 동독이 오디오 기업을 국유화해 적극 육성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가이타인이 성장합니다. 가이타인은 초기에는 라디오, TV 수리만 맡다 정부 지원으로 마이크, 스피커, 전자우라관까지 제작합니다. 요아임 키슬러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공산주의 아래였지만 동독 정부 지원 아래 자본주의의 경쟁 없이 회사가 부도날 걱정 없이 제품 개발에만 십수년간 오롯이 몰입할 수 있었고 이것이 가이타인의 성장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정부가 지금의 자본주의 아래 성공한 기업의 기반이 되었던 셈이죠. 20년 전에 개발 끝에 1984년 액티브 스피커 RL900을 발표합니다. 출시되자마자 이 스피커는 뛰어난 제품 성능으로 극찬받았고 동독 정부는 그 음에 반해서 국영방송사 모니터 스피커로 설치하고 자신들의 음악적 자부심이었던 드레스덴 챔퍼 오페라하우스의 모니터 스피커로 사용해요. 가이타인의 음은 널리 소문났지만 냉전 시대에는 동유럽에서만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며 경쟁력이 없던 동독 기업은 대부분 사멸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기술력을 지닌 가이타인은 요아임 캐슬러의 소유로 남을 수 있었죠. 가이타인은 독일 내에서만 명성을 떨치는 소위 내수용으로만 쓰이다 2000년대 후반 류이치 사카모토가 애용하는 스피커라 소문나면서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가 가이타인 스피커를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짐작해보건대 2002년 알바노토와 작업한 이후 가이타인을 오랫동안 써온 알바노토의 소개로 가이타인을 쓰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개해준 알바노토 또한 지금까지도 가이타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 류이치 사카모토는 스튜디오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가이타인을 고집했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 공연 때 사진인데요. 스피커가 가이타인 제품이죠. 2009년 라이프치히 공연 때는 가이타인 901 8대를 붙여 공연했습니다. 스튜디오 스피커인데 PA로 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공연 후기를 보니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에는 가이타인 창업자 요아임 키슬러도 와서 류이치 사카모토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날 류이치 사카모토가 PA용 스피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류이치 사카모토는 가이타인만 고집해요. 에이싱크는 5.1 채널로 작업한 앨범인데요. 이때 류이치 사카모토는 RL904를 멀티 채널로 구성해 썼습니다. 2017년 도쿄에서 에이싱크 설치 음악전이 열리죠. 이때 저도 직접 전시를 보러 갔는데 전시장에 쓰인 스피커가 모두 가이타인이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요구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쓰는 스피커라 입소문이 나자 전 세계가 가이타인에 들썩이죠.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NHK는 방송국의 모니터 스피커로 채용했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NHK가 AK방송에 22.2 채널로 사운드를 송출하는데 마스터링 스튜디오 스피커가 모두 가이타인입니다. 이외에도 투아테이, 칸노요코도 가이타인의 사용자죠. 국내에서는 이오리 오디오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이상수 씨가 가이타인을 쓰고 있습니다. 가이타인, 아직 국내에서는 덜 알려진 메이커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조만간 하피TV를 통해 소개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인생과 그의 스피커 가이타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오디오 관련 외부 강연에 가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도 종종 틀고 그가 좀 더 오래 음악 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3월 28일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울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10대 때부터 그의 음악을 듣고 자랐기 때문이죠. 한 시대가 저무는 듯한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레코드란 시간의 기록이라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말처럼 레코드 안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죠. 오늘은 천재 뮤지션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감상하시길 권해봅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